에서 살았고, 그리고 김정문학상을 받은 적이 있죠.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 김정문학상 받을 때 저기 유정 막국수 가가지고 이 뒤풀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번 잔치를 했었는데 오신 분들하고 한 10년 만에 한번 다시 봤어요 오늘. 그런데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정말 맛있었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거의 폐가처럼 돼 있고. 그래서 글쎄 이 인근에 이제 좋은 막국수집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랜만에 다시 와서 막국수도 먹고 그러니까 또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를 제가 좀 편안하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제 좀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서론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한신대학교 문해창작학과에서 한 27년간을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제가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교수가 아닌 이제 작가, 오롯이 작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기고요. 8월 말에 퇴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연을 하는 어떤 면에서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자리가 생겨서 이제 정말 교수 자리 내려놓고 작가로서 삶을 좀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퇴임할 때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대학이라는 게 작가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죠. 의미도 있고. 그래서 침대이자 무슨 뭐 심지어 배이자 무슨 심지어 인큐베이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후원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덧붙이면서 제가 이제 특유의 제 어떤 그런 어법으로 그런데 대학은 관이기도 하다. 이제 학생들이 깜짝 놀라죠. 이것도 섭섭해하고 대학이 관이라니. 그런데 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새로운 세계로 가는 어떤 관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관이죠. 작가가 대학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동료 작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에 취직할 때 이제 많이 우려를 하죠. 왜냐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만만치 않으니까 글 쓰는 일에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관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을 듣곤 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정말 그 관에서 벗어나서 살려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우 선생님한테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춘천에 계셨죠. 나중에 이제 경희고등학교로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강원대학으로 내려오시기 전까지 잠시가 아니죠. 정확히 제가 기억 못하죠. 그래도 몇 년 꽤 오래 춘천에 계셨어요. 그리고 춘천중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으셨는데 그때 특이하게도 우리 교과 과정에 장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장문 시간에 이제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고 그랬었죠. 수업을 듣고 그랬는데 저는 그 당시 별로 좋은 학생이 아니어서 선생님한테 크게 기억이 남기지는 못했지만 저희 집하고 이제 전상우 선생님과 대학하고 많이 가깝고 저희 아버님도 선생님이고 하셔가지고 전상우 선생님과 가까우셔서 이제 친분을 계속 유지해왔고 제가 이제 작가로서 살면서 뭐 보람 있는 일이 뭐냐고 이제 사람들이 물을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제 문학반 하면서 이제 시라는 걸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시는 저한테 맞지 않았어요. 시는 제가 가진 어떤 성향이나 문학을 통해서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물론 시를 얕보는 게 아니라 시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같은 걸 많이 느꼈죠. 그리고 대학에 와서 그래도 시를 한번 써볼까 하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소설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소설을 처음 써봤죠.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읽어본 소설들을 이제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소설이라는 걸 썼는데, 다 쓰고 나서 열심히 쓸 때는 굉장히 어떤 뭐 힘을 내서 썼는데 다 쓰고 나니까 아주 정말 처참할 정도로 유치한 소설이 나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야, 신탁이 따로 없다 그랬다가
제목을 아예 심파극이라고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심파극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대한문학상에 응모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가 이제 불문학을 전공했으니까 불문과 그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최수철이 누구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손을 들었더니 와봐라 그래서 갔더니 제 그 원고에다가 이렇게 빨간 줄을 많이 손을 보시고 소설이 완성도 높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한다. 한번 계속 읽어봐도 써봐도 괜찮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93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거의 한 40년 동안 꾸준히 선생님하고 뵙고 물론 이제 텀도 좀 있었지만 제가 근달 강화를 때 선생님 모시고 참나무 드리고 술 한잔 사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선생님 모시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걸 떠올리면은 뭐 돌아가서 지금 마음이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학의 은사님을 가까이 그리고 꾸준히 모셨다는 그런 마음에 좀 위안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전상무 선생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전상무 선생님 그렇게 이제 우리 제 은사님처럼 그렇게 연세가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 뵙고 그 다음에 제가 등단하고 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제가 관계를 맺으면서 오늘까지 오고 있죠. 선생님하고 이제 계속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자주 뵙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정 선생님은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특히 선생님이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문학에 대해서 나는 신명을 느낀다. 신명을 가지고 문학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문학이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떤 고역에 가까운 그다음에 많은 신경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문학의 신명을 느낀다라는 말씀이 과연 저 말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있었어요. 물론 선생님을 존경하고 믿으니까 그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문학의 신명이라는 게 뭘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자주 뵈면서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문학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문학에 대해서 신이 나고 흥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이 뵐 때마다 문학의 신이 나고 흥이 나는 게 뭐구나. 그리고 그런 어떤 독보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분 그분이 전상무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도 여전히 신명이나 흥 같은 거는 못 느끼고 있는데 선생님이 느끼셨던 그런 신명과 흥은 분명히 진정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곁에서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공간이라고는 앞에 나와 있는 화단이나 이 모든 것이 자연과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이런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 이게 선생님이 문학에 대해서 느끼셨던 이런 흥, 신명 이런 것이 다 총체적으로 구현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아주 기쁘고 제가 대학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여행을 할 때 여기에 왔었어요. 제가 80명 정도 이끌고 와가지고 몇 달 전에 여기 한번 쭉 돌아보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서론을 마치고 이제 특강이라는 거를 하게 되겠는데 사실은 뭐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어떤 문학적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드리는 것이 늘 어떤 좀 아쉬움을 느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과 저하고 사이에 어떤 깊은 어떤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제 생각 또 더군다나 이제 제 글은 그렇게 쉽게 일반적인 어떤 대중적 인기성과 인기도 같은 걸 가지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작품의 어떤 그런 의도나 주제의식 같은 걸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또 많이 지나치게 진지해질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면서 간단히 이제
뭐 아주 지역적인 거라도 사적인 거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포커스를 가지지 않고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 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번 검토해 볼 텐데 도중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여러분들 제 말을 끊고 개입을 해서 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모호하거나 뭐 이러면은 같이 좀 더 명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진지한 주제의식 같은 것보다는 삶과 그 다음에 우리의 문학과 그 다음에 제 문학과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걸 맥락에서 처음에 문학을 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어떤 문학적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쭉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이제 꼭 저 자신의 이력이나 경력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문학의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만나게 되면은 언제든지 참여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2시간을 뭐 다 쓰기보다는 시계가 2시간을 다 쓰기보다는 이제 시간을 좀 남겨서 한 30분 정도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가급적이면 좀 체크해 두셨다가 이따가 한 번씩 좀 질문해 주시면 그게 우리 이 자리를 아주 더 뜻깊게 마무리 짓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춘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죠. 근데 춘천이라는 도시는 좀 특별해요.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면서 꽤 힘이 있는 그런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큰 도시들, 호남이나 영남이나 이런 도시들에 비하면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더군다나 저는 아버님 선생님이고 해서 교사들만 사는 그런 어떤 그런 지역에서 지냈고, 뭐 세태적인 어떤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게, 그다음에 안온한 어떤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만약 제가 어떤 큰 도시의 어떤 산업화의 어떤 현장에 가까이 있다거나 아니면 큰 가문이나 문증과 관계된 거 했다면 아마 문학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거나 아마 문학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왜 문학을 했는가 이 생각을 저도 아주 수시로 돌아보죠. 그런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이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동네 아이들,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저를 우습게 보니까 이게 안 되지만, 꼬마들을 기가 있으면은, 그런 모임에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아주 내향적이라거나 아니면 제가 과시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더 내향적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제가 막 이야기를 꾸미고, 책을 읽은 거, 그 다음에 영화를 본 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재밌어 하고, 저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저는 그러니까 또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의 세계하고 만났는데, 지금도 생각해봅니다. 이야기라는 게 과연 뭘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과연 뭔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뭐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TV 드라마가 강력한 미사를 떨치고 무슨 광고라거나 온갖 종류의 매체에서 이야기가 지금 난무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 21세기의 최첨단의 과학 시대를 겪고 있는데 지금도 이야기라는 것이 없으면
이 삶이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뭐 정신의학적인 어떤 책들도 보고 그러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다. 심지어 어떤 조건 하에서는 식욕이나 성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이야기에 대한 욕구다. 그럼 왜 그런 이야기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게 그게 문제가 될 텐데, 자,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듣게 되죠? 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좀 더 한번 듣다가 다음에 듣게 되면은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한계가 있죠. 조금 더 듣다 보면은 듣는 이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들어서 기억에 남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억에 남는 얘기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서 기억에 남겨서 그 이야기가 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길 바라는 그런 욕구를 가지는 거죠.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 흥미 위주로 우리를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겁니다. 자, 더 나은 이야기, 더 기억에 남는 이야기, 그것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욕구를 인간들은 강력하게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죠.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하는 게 아니라 자, 나도 하고 싶단 말이죠. 자, 좋은 이야기, 기억에 남는 이야기,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도 이야기를 하고 싶고 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남들의 기억에 남기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자기가 어떤 존재와 세상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라는 것이 강력하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고 물론 이 말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작가가 된 후에 저를 진단하면서 내리는 이야기고 그 당시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이야기 세계에 막 빠져들었는데 그만큼 얘기에 빠져들어간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이례적으로 아이들하고 놀려는 그런 행동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상징적 의미 같은 것에 깊이 빠져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 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상상력이죠. 상상력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상상력이라는 것도 상상력이 높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대한 욕망을 강하게 가지고 그 이야기를 잘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의 세계에 더 몰입하게 되고 상상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상상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자, 상상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의 일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계기를 주죠. 우리가 이 상태에 아주 일상적인 것에 만족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일상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만족되지 못하죠. 일상을 넘어서는 어떤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욕구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일상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일상을 넘어서려는 욕구를 가지게 되면 그 욕구와 더불어 상상력을 느끼고 상상력을 통해서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상상력의 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은 아무래도 우연히 일상을 초월하게 되죠. 일상에 멈춰있는 것은 상상력이 아니죠. 연상법에 불과합니다. 기본적 연상에 불과한데 연상은 A가 B를 떠올리게 하고 B가 C를 떠올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상력이 아니죠. 수평 이동은 상상력이 아닙니다. 연상이죠. 수평 이동이라는 것은 상승하는 힘이죠. 일상을 초월해서 상승하는 힘이죠. 상승해서 일상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일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죠. 일상에 함몰되고 일상에 마비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일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게 상상력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상력, 이런 차원에서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거의 본질적인 그런 중요성을 가지는 거예요. 심지어 특히 젊은 학생들이라거나 어린 아이들이거나 그런 존재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아니고 상상력보다 더 중요하게 과연 우리 삶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력이라는 게 상상적이고 좀 허구적이고 허황된 거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삶에 대해서 진지한 의식을 가지게 되면 상상력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하다 보니까 일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쇠퇴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상력의 세계로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돌아오지 못할까 하는 겁을 내서 일상에 대한 감을 잃어버릴까 봐 겁을 내서 못 가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막 이야기를 할 때 꼬마 변사라는 소리를 듣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주 깜짝 놀라는 거죠. 얘가 공부를 안 하고 지금 이거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정말 그야말로 우리 그때는 이 영화관에서 변사도 우리가 듣곤 했었는데 그런 하잘것없는 이야기꾼으로 지금 떨어지려고 한다. 더군다나 이제 소설가가 있죠. 소설가 나부랭이가 되는. 자,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는 뭐 소설가 나부랭이나 이제 뭐 그런 말들은 사라졌어요. 이제 모든 게 많이 이제 안정이 됐지만 그 당시에 이야기꾼이 된다, 소설가가 된다라는 거는 가난하게 된다, 뭐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어렸을 때 들었죠? 자, 일상에 우리가 밀착해서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특히 그때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도 상상력이라는 게 필요했고 우리가 심지어 근대화를 이런 것도 다 상상력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시대에는 이제 더더군다나 상상력이 필요하고 나이, 문화, 성별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상상력이라는 세계와 같이 있으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계기를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상상력이고 사람이 죽기 직전의 순간까지 상상력의 세계하고 살면은 이 일상의 이 팍팍한 이 고통스러움에서 상당히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됐고 물론 근데 이제 상상력의 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상상력이라는 게 뭐 종류가 아주 천차만별이고 그 다음에 상상력의 세계라는 것도 우리가 뭐 타고나서 상상력을 가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살면서 매 순간의 상상력을 중요시 여기고 상상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승화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상력의 길이라는 것은 가시밭길입니다, 사실은. 물론 일반 독자로서 상상력이 높은 것 작가들의 작품들 읽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그거는 여러분 겁낼 게 없어요. 문제는 이제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상상력에 대해서 아주 비상한 어떤 그런 관심과 노력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독서를 할 때도 수준이 차이가 상당합니다. 기본적인 단순한 글들을 읽는 그런 분들은 상상력이 어느 세계에 만족하지만 그러나 문학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책을 읽는 차원에서도 상상력에 대한 비장한 어떤 그런 입장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사실 수동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읽으면서 작가가 보여주는 상상력의 세계와 교감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쓰는 것과 읽는 것의 어떤 차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맥락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상상력의 세계를 그러면 글 쓰는 사람을 일종의 어떤 상상력의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일종의 글쓰기를 하는 소설가들도 이제 소설가 나부랭이는 아니지만 소설가라는 존재도 일종의 예술가니까 예술가로서의 소설가는 상상력의 세계와 맞물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 이제 아주 안온한 곳에 평지 풍파 같은 게 없는 곳에 그냥 선생님들 모여 사는 주택가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 갑자기 이야기의 세계에 어떤 그런 눈이 열리고 제가 왜 그러는 거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소설에서 많이 썼지만 그거를 다 풀어놓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저를 한 며칠 동안 아주 거의 열병을 앓게 만들어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니까 이야기 세계가 좀 열렸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저한테 그렇게 아주 뭔가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어떤 그런 이야기의 힘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다시 말해서 그럼 이제 상상력의 세계를 펼칩니다. 근데 상상력의 세계라는 것도 차원이 틀리죠.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게 있고 뭐 복잡하죠. 리얼리즘 문학이 있고 뭐 모더니즘이 있고 뭐 복잡한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차원에서 저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편안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거 없이 그냥 지내오면서 작품 책을 읽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걸 즐거워하고 했던 학생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학생에게는 외부적인 자극에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부터 이야기를 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극을 받았을 그 자극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문학을 하고 있을 때, 문학을 하고 있는 중에도 다른 많은 작가들은 이제 어떤 뚜렷한 삶, 문학의 어떤 목적이 있죠. 역사와의 싸움을 벌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가 보여주는 건 순수 상상력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뭐 때문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라는 것이 재미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저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 자체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상상력의 세계로 들어가고 세상과의 직접적인 어떤 만남을 피하면서 사람의 감각이나 의미, 감정이나 의식의 세계나 이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상력의 이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데 시간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 아직 1시간 남았네요. 자, 잠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여러분들. 자, 질문 있으면 한번 편안하게. 인검은 갖지 마시고.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 상상력의 어떤 그런 세계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꾸미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꾸밀 때 당연히 어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뭐 제가 그동안에 이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한테 늘 얘기를 했던 게 문학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과 세상에서 다가온 어떤 힘과 이것이 만나서 연금술적인 어떤 결합을 이루는 것이 문학이다 생각을 해서 글 쓴다고 해서 혼자 머릿속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영감을 다 끌어들여야 된다. 총체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뭐겠습니까? 책이 있죠.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인 어떤 것이 있겠고, 자기가 살아오신 일상적인 게 있겠고, 그런 모든 것과 이제 결합을 하는 것이 이제 상상력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이제 소설가 지망생이셨고, 여기 아버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아버님이 이제 수필 연구서도 많이 쓰셨지만 이제 수필가로서 책도 여러 번 내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설을 쓰시려고 늘 애쓰셨는데, 선생님도 하시고 가족도 이끌고 하느라고 이제 그럴 충분한 기회를 못 가지셔서 수필에 멈췄지만.